이곳은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곳, 책틈입니다. 나이 70에는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이 책의 말을 빌리자면 나이 70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오늘은 동갑내기 두 여성이 70살의 새로운 삶을 찾아 인생 2회차를 시작하는 얘기를 담은 소설 데루코와 루이를 소개합니다. 제목에서 살짝 그 유명한 영화 델마와 루이스의 오마주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 델마와 루이스 그리고 이 책 데루코와 루이 둘의 공통점은 두 여성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의지하게 되고요. 또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다는 것 말고는 전혀 다른 색깔이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델마와 루이스가 파란만장한 로드무비라면 이 책 데루코와 루이는 영화 메가네 그리고 카모메 식당과 조금 느낌이 비슷합니다. 메가네나 카모메 식당의 분위기를 좋아하셨다면 이 소설도 비슷한 느낌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델마와 루이스, 데루코와 루이. 여행이 시작은 비슷합니다. 델마와 루이스에서는 몹시 보수적인 남편과 사는 델마가 식당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독신의 루이스와 함께 어느 날 몰래 남편의 허락 없이 루이스의 차를 타고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데루코와 루이도 평생을 모든 것을 참기만 하고 살아온 삶에서 탈출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실버타운 시니어 레지던스에 머물던 루이가 보수적인 남편과 사는 데루코에게 어느 날 SOS를 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도와달라는 말 한 번 하지 않던 루이가 데루코에게 갈 곳이 없다고 처음으로 도와달라는 말을 합니다. 데루코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말의 주저도 없이 남편의 차를 훔쳐서 루이에게로 향합니다. 그동안 데루코가 같이 살아온 남편은 아내를 섹스 기능이 추가된 가정부처럼 취급하는 남자였는데요. 그런 남편을 자신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데루코는 잘 있어요. 나는 이제부터 살아갈게요. 이렇게 편지를 써두고 루이와 함께 산속 깊은 곳에 별장지를 찾아가 주인 없는 한 별장에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에서 데루코는 카페에서 점을 쳐주는 일로 생계비를 보충하고 가수였던 루이는 조지의 가게에서 돈을 받고 노래 부르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이 이 마을로 오게 된 계기는 데루코에게는 조금 예상이 돼 있던 일이기도 합니다. 루이가 오래전에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기 위해 떠나오면서 집에 두고 온 딸이 있는데요. 그 딸이 낳은 딸, 그러니까 루이의 손녀가 이 마을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요르코였습니다. 그 손녀를 루이가 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데루코는 이 마을의 별장으로 찾아온 거죠. 참 속 깊은 친구입니다. 그럼 이제 데루코와 루이 만나볼까요? 데루코와 루이는 둘 다 올해로 70이 되었다. 이웃도시의 공립중학교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14살이었으니까 56년이나 알고 지내는 사이다. 실질적으로 친해진 것은 30이 되어서부터였지만 그때부터 헤아려도 벌써 40년이 지났다. 그동안 루이는 한 번도 데루코에게 도와달라는 말은 한 적이 없었고 그렇게 절실한 목소리를 들은 것도 처음이다. 그래서 데루코는 항상 도움을 받기만 했던 자신이 드디어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 같아 조금은 후련하면서 뿌듯하기까지 했다. 그런 한편으로 도와달라는 그 말은 마치 자신의 목소리처럼 들렸다는 생각도 들었다. 식기 수납장 서랍에서 꺼낸 편지지를 아일랜드 식탁 위에 펼친다. 무슨 말을 남길지 생각했다. 잘 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싶었지만 억측의 여지를 남겼다가는 쓸데없이 일이 커져 뒷수습이 귀찮아질지도 모른다. 잘 있어요. 저는 떠납니다. 이건 어떨까?
아직 억측의 여지가 있을까? 나에게 갈 곳이 있을 리 없다고 그이는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쓸까? 굿바이라든가 더 불안하게 만들려나? 도시로가 다자이 오사무의 굿바이를 읽었을 리가 없지만 게다가 그이와 헤어지는데 굿이라는 형용사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 일단 내가 죽을 생각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해둬야 한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들어가는 사태는 피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도시로가 알게 해야 한다. 도시로는 체면에 목을 매는 성격인 만큼 경찰까지 불러서 이를 키우기도 싫고 주위에도 당분간 비밀로 해야겠다는 심경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데루코는 생각 끝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적었다. 잘 있어요. 나는 이제부터 살아갈게요. 그렇게 데루코는 슈트케이스를 끌고 39년간 살아온 그 집을, 아니 45년에 이르는 도시로와의 결혼 생활을 박차고 나왔다. 데루코와 루이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동안 같은 반이었지만 접촉은 거의 없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말에 태풍에 버금가는 큰 비가 내렸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비가 그친 상태였지만 데루코가 토마토밭까지 와봤더니 두렁길이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다. 공포에 사로잡혀 오두커니 서 있는데 거기에 루이가 나타났다. 나중에 루이에게 집 주소를 물어보았더니 그 두렁길은 루이가 학교로 가는 길이기도 했다. 그날은 가까운 강에 물이 얼마나 늘었나 구경하러 갔다가 바로 학교로 향하던 길이었다. 그러자 같은 반에 얼룩말 아니면 기름쯤 되는 여자애가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경이었다. 거의 개울이나 다름없는 상태의 두렁길을 보고 루이는 기쁜 듯이 탄성을 질렀다. 가자. 루이가 데루코에게 말했다. 데루코가 멍하니 서 있자 손을 잡아 끌었다. 오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데루코는 루이와 함께 질퍽거리는 진흙탕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세상에 굉장하다. 루이는 소란을 떨면서 데루코를 거침없이 잡아 끌었다. 너 그렇게 학교에 가고 싶어? 중간에 갑자기 물이 깊어지자 교복 치마를 둘둘 말아 올리면서 루이가 물었다. 데루코도 루이를 따라 치마를 걷으며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려고 했다. 역시 우등생은 다르네. 데루코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루이가 혼자서 그렇게 대답하는 바람에 그 밑도 끝도 없는 납득 방식에 데루코는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데루코가 루이 앞에서 소리내어 웃은 첫 순간이었다. 물에 잠기지 않는 곳까지 도착하자 루이는 그럼 잘 가 하고 한 손을 들어 보이고는 뛰어서 가버렸다. 그건 널 배려해서 그런 거야. 같이 학교에 등교했다가는 괜히 입방아에 오를 테니까. 나중에 루이는 그렇게 설명했다. 신발도 교복 치마도 흠뻑 젖어버리는 바람에 그날은 둘 다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관계가 가까워지는 일은 없었다. 둘 사이에 교류가 시작되는 것은 그로부터 16년 뒤의 일이다. 데루코는 남편 도시로와의 사이에서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결혼 4년째에 둘 다 검사를 받았다. 원인이 도시로 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남편은 그 길로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데루코도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동료와 부하들을 집에 초대해 대접하던 중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탓이라고 남편 도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데루코는 부엌에서 듣고 말았다. 그 순간 데루코의 마음을 간신히 밝혀주고 있던 불빛이 쓱 꺼져버리는 것을 느꼈다. 동창회에서 루이와 재회한 것은 그 직후의 일이었다. 동창회. 그것도 벌써 40년 전의 일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15년 만에 열린 첫 동창회였다. 데루코와 루이는 30이 되었다.
동창회에 가는 것이 데루코는 썩 내키지 않았다. 반 친구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궁금증보다도 지금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했다. 그때만 해도 루이는 아직 특별한 친구가 아니었으니까 특별히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참석했다. 자신이 동창회에 가고 싶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소는 시부야에 있는 한 주점의 별실로 15명 정도가 2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았다. 각 테이블의 중앙에는 가스버너 위에서 전골이 끓고 있었다. 어째선지 아무도 거의 손을 대는 사람이 없어서 냄비 안의 전골이 점점 쫄아드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던 기억이 있다. 거기에서 주고받는 친구들의 근황은 결국 회사 이름이었다. 남자의 경우는 취직한 회사, 여자의 경우는 결혼한 상대방의 회사. 당신은 아직 여자의 인생 목표는 결혼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다. 데루코가 물어보는 대로 결혼했다는 사실과 도시로의 회사 이름을 밝히자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런 한편 데루코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동정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다. 데루코가 느끼기에 반 친구들은 어른이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 올리는 회사 그 자체로 변해버린 것만 같았다. 루이와 데루코는 각기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넥라인이 깊이 파인 몸의 라인을 돋보이게 하는 새빨간 니트 원피스 차림의 루이가 쉴 새 없이 마시고 또 떠드는 것이 데루코의 테이블에서도 보였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사랑의 도피를 했다더라고 소곤거리는 귓속말을 타고 루이의 현재가 데루코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모리타는 진짜 대단하다. 모리타답네. 데루코가 앉은 테이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평했다. 모리타는 루이의 성이다. 그때는 데루코도 루이가 아니라 모리타라고 불렀다. 사랑의 도피라니. 그런 게 가능하구나. 모리타니까 가능했을 거야. 나에게는 도저히 무리겠지. 그때 데루코는 이렇게 생각했다. 큰 뜻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감상과 그리 다르지 않은 셈이었다. 데루코는 원래 알코올에 강한 데다 조금씩만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스가모토라는 남자가 처음부터 유난히 데루코에게 시비를 걸더니 취하면서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결혼하고 나면 그냥 아줌마라든가 결혼만 하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으니 여자들은 참 좋겠다. 이런 소리를 짓거려댔다. 데루코는 진저리를 내면서도 적당히 그 상황을 넘기려고 했다. 1차 모임이 끝나자 스가모토는 출구로 나가려던 데루코를 따라와 2차도 갈 거지 하고 물었다. 가지 않는다고 데루코가 대답하자 그는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며 데루코의 어깨에 팔을 눌렀다. 데루코가 깜짝 놀라 몸을 피하자 이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스가모토는 그 바람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무슨 짓이야 이 빌어먹을 여자가. 취해서 걸걸해진 스가모토의 성난 목소리가 주점 안에 울려 퍼졌다. 스가모토는 몸을 일으켜 데루코의 앞을 가로막고는 3시간쯤 고함을 질렀다. 데루코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기껏해야 1분 남짓이었을 것이다. 잘난 척하지 마. 빈대부터 먹고 사는 주제에 능력이 없으면 옆에 앉아서 술이나 따르라고. 대강 그런 의미의 말을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거기에 이년저년 하는 말을 섞어서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더러운 욕을 퍼부었다. 데루코는 놀란 나머지 몸이 마비라도 된 듯 꼼짝도 못하고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다. 남편 도시로가 벌컥 화를 낼 때면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걸까? 데루코는 고함 소리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똑같은 일을 당하는 처지가 한심해 눈물이 나려는 것을 안간힘을 다해 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시야에서 스가모토가 사라졌다. 루이가 스가모토를 들이받아 버린 것이었다. 스가모토는 또다시 엉덩방아를 찧었고 그 바람에 관엽식물의 화분에 부딪혀 인조 벤자민을 끌어안은 꼴로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있었다. 데르코는 팔이 붙잡혀 있는 것을 깨달았다. 루이가 팔을 잡고 있었다. 가자고 루이가 말했다. 데르코는 루이에게 이끌려 주점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밖은 캄캄했다. 불빛 가득한 빌딩가의 야경을 보고 데르코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 반짝이는 밤을 향해 두 사람은 달려나갔다. 그날 밤의 풍경을, 마치 밤이라는 것을 처음 본 것만 같았던 그때의 기분을 데르코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뒤로 단둘이서 루이가 자주 간다는 바로 이 차를 갔다. 데르코는 그 바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남에게 털어놓았다. 다른 사람 앞에서 운 것도 이때가 처음이었다. 자신의 일 때문에 운 것은 아니다. 루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 데르코는 그때 루이를 위해서 울었다.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다독이며 친해진 두 사람은 별장에서의 새로운 생활에서도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며 지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수인 루이에게 성대 결절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픈 루이는 빠듯하게 남아있는 생활비를 걱정해 내키지 않는 노인의 별장에 불려가 노래를 부르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데르코 몰래 별장을 나섭니다. 이것을 한 데르코는 그 길로 노인의 집에 달려가 루이를 데려옵니다. 루이가 아프면서까지 노래를 해서 생활비를 벌려고 한 걸 마음 아파한 데르코는 루이를 별장에 쉬게 하고 혼자 차를 몰아 남편이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집을 떠나올 때 챙겨오지 않은 자신의 몫을 되찾기 위해 남편을 다른 곳으로 가도록 전화로 유인한 뒤에 비어있는 남편의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현관에도 복도에도 전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신발장 앞에 도시로의 신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따뜻하다. 조금 전까지 난방을 넣고 있었거나 난방을 켜둔 채로 나가버렸을 것이다. 희미하게 쉰내 같은 것이 난다. 환기를 시키지 않은 탓이겠지. 쓰레기를 쌓아두었을 수도 있고. 데르코는 도시로의 서재, 욕실, 화장실, 침실, 거실과 식당 순서로 문을 열어보고 남편 도시로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어쨌든 그는 내가 건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섰다. 그 정도의 필요성을 남편이 아직 자신에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죄책감의 눈금이 면밀히 더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필요성과 애정은 다른 거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 바로 눈금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냄새에서 예상했듯 집안은 엉망진창이었다. 부엌의 싱크대에는 더러워진 그릇이 쌓여 있고 빈 컵라면 용기를 처박은 비닐봉지가 바닥에 몇 개씩 놓여 있다. 식탁 위에도 그릇이 그냥 있고 그뿐 아니라 우편물과 전단지가 산처럼 쌓여 있다. 소파 위에는 벗어서 내팽개친 트레이닝복과 가디건, 방금 살짝만 들여다본 침실과 욕실, 화장실은 굳이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 중에서 도시로의 서재만이 데르코가 있을 때와 거의 변한 것이 없어 보였다. 이 방은 원래 난잡했다. 일종의 치외복권이라서 데르코가 마음대로 청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데르코가 집을 나간 이후로 도시로는 이 방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데르코만 없으면 서재에 틀어박혀 몰래 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 데르코는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이 방이야말로 오늘 여기까지 온 목적이었다. 찾는 것은 비밀번호다. 집을 나가기 전에 우연히 발견한 OTP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그의 숨겨둔 계좌의 로그인 비밀번호.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한다. 6시 23분.
도시로가 긴자에 도착해 예전에 몇 번 같이 간 적이 있는 독일의 음식점 이름을 생각해내고 그곳을 찾아가 데루코를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제법 걸리겠지만 충분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컴퓨터 앞으로 직행한다. 운이 좋으면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컴퓨터 주위에 붙여두었을 수도 있다. 기대했지만 딱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밖에 붙여두지 않았다면 컴퓨터 내부일까? 컴퓨터는 절전 모드로 되어 있었고 암호가 걸려있지도 않아 손쉽게 가동할 수 있었다.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 데루코는 파일들을 이잡듯이 뒤졌다. 없다. 컴퓨터의 파일들은 도시로가 회사에 다니던 시절에 저장했던 업무에 관한 것이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저장한 듯한 야한 사진이 전부였다. 약 1시간 뒤에 데루코는 진저리를 내며 컴퓨터 앞에서 일어났다. 남편 도시로는 비밀번호를 컴퓨터 안에 저장해 두지는 않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종이에 적어두었거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기호나 숫자라는 뜻이다. 데루코에게는 별장지에 있을 때부터 계속 생각하던 것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려면 나름의 각오가 필요했다. 이제 각오는 끝났다. 데루코는 도시로의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목표물을 금방 발견할 수 있었다. 데루코가 집을 나가서 방심했다기보다는 데루코가 있을 때부터 특별히 숨길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아내가 남편의 책상 서랍을 뒤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 하물며 거기에 보관한 수첩을 몰래 보리라고는. 데루코 자신도 그런 짓을 하려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지금 데루코는 도시로의 수첩을 뒤지고 있다. 남편의 회사에서 지급한 다이어리형 수첩으로 책상 오른쪽 서랍의 가장 아래 칸에 20몇 권이 한꺼번에 수납되어 있었다. 데루코는 마음에 집히는 해의 수첩들을 꺼내 넘기기 시작했다. 도시로에게 애인이 있던 시기였다. 물론 도시로는 숨기고 있었지만 그런 종류의 비밀은 일부러 찾지 않아도 알아버리는 법이다. 퇴근 시간의 변화, 데루코에게 유난히 더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런가 하면 돌발적으로 좋은 남편 행세를 하려 드는 것, 휴일에 남편 도시로가 집에 있을 때 한 번씩 데루코가 받으면 바로 끊어버리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자 데루코는 아, 역시 그랬구나 하고 생각했다. 교제 기간은 아마 3년 전후였다. 어떤 시기부터 도시로가 부하 여직원 중 한 사람이 일을 잘 못한다는 둥, 화장이 너무 진하다는 둥, 이렇게 데루코에게 험담을 하는 일이 이어졌는데 아마 그 부하 여직원이 그녀일 것이고 이제 헤어진 모양이라고 데루코는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 일이 한창 이어질 때조차도 데루코는 남편의 수첩을 훔쳐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증거를 잡아서 도시로를 추궁하고 애인과 헤어지게 한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나선다든가, 그런 과정을 자신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난 용기가 없었어. 데루코는 생각했다. 아니, 나는 스스로를 가둬놓고 있었던 거다. 남편 도시로가 나를 가둬놓았다고 그때는 생각했지만 나를 가둬놓고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데루코는 모든 용기와 의지를 쥐었자 남편 도시로의 수첩을 넘기면서 그가 애인에 대해 남긴 기록을 찾고 있다. 수첩에 알아볼 수 있게 적혀있는 것은 일과 골프 스케줄 뿐이었지만 N이라는 알파벳과 함께 7시 30분이라든가 8시와 같이 시간이 기입되어 있는 것이 애인과의 데이트 일정일 거라고 추측했다. 데루코는 3년분의 수첩을 모조리 뒤졌다. 그러자 3년 모두 10월 3일에만 N이라는 글자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생일일 것이다. 데루코는 그렇게 추리했다. 데루코의 생일도 도시로의 생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애인의 생일이 틀림없다. 데루코는 바로 발견한 OTP 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란에 도시로의 T와 애인의 N, 그리고 도시로의 생일 0809와 애인의 생일 1003을 합친 숫자를 넣고 로그인해 보았다. 비밀번호가 아니었다. 잠시 실망했지만
퍼뜩 떠오른 생각이 있어 T의 뒤를 소문자 N으로 바꿔 다시 입력해 보았다. 맞았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었다. 다른 계좌의 비밀번호와 같은 법칙을 따라 만들었던 것이다. 자신의 머리 글자는 대문자로, 아내나 애인의 머리 글자는 소문자로, 그리고 각각의 생일. 그 계좌에는 3천만 엔이 들어있었다. 도시로의 퇴직금이다. 퇴직금용 계좌를 따로 만든 것은 가능하면 손대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그 계좌의 비밀번호에 애인의 머리 글자와 생일을 사용하는 심리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런 짓까지도 할 법하다는 예상이 맞아떨어져 로그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차라리 다행이라고 치자. 그 뒤로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었다. 조금 고생하기는 했지만 데루코도 알고 있던 도시로의 또 다른 계좌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1천만 엔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데루코는 남편 도시로의 서재를 나왔다. 현관으로 가려고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섰다. 새삼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 알아, 데루코. 너 집안 청소하고 싶지? 적어도 설거지만이라도 해놓고 가고 싶다든가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야. 데루코 안에 데루코가 말했다. 아니, 전혀. 데루코는 고개를 저었다. 실제로 데루코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부지런히 집 청소를 하는 자신의 환영이 보였다. 저건 예전의 나야. 데루코는 생각했다. 여기 있었을 때의 나. 이상한 생각이지만 이전에 여기 있던 때의 나라면 분명 지금 이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도시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쓰레기나 잡동사니와 더불어 자신의 슬픔도 불만까지도 모두 사라질 것 같아서. 불쌍한 나. 용기가 없어서 스스로 자신을 묶어놓고 있던 나. 하지만 나는 이미 이전의 내가 아니다. 크게 한숨을 한 번 쉬고 데루코는 이번에야말로 현관으로 향했다. 저녁 8시 22분이었다. 8시 반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만일에 대비해 이번에도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렸다.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다. 층계참까지 왔을 때 맨션 입구에 공동 현관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멈춰섰다. 예감이랄까. 거의 확신에 가까운 느낌에 데루코는 층계참에서 잠깐 머리만 살짝 내밀어 엘리베이터 홀을 살폈다. 남편 도시로가 걸어오고 있다. 머리를 숙인 채 고개를 젓고 있다. 엘리베이터 홀에 도착하자 벽에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쪽을 향해 섰다. 계단과는 직각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소리만 내지 않으면 눈치챌 염려는 없어 보였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다. 분명 내용물은 편의점의 도시락이거나 컵라면일 것이다. 오늘 밤 먹을 음식이겠지. 독일 음식점에서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던 걸까. 찾아가는데 성공하기는 했을까. 도시로의 왼발이 바닥을 툭툭 찬다. 쳇 하는 소리가, 데루코가 끔찍이 싫어하는 혀 차는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다. 데루코는 흠칫 놀랐다. 자신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기묘한 그리움과 함께 이제 2번 다시 이 사람과 만날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잘 있어요. 데루코는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그것은 남편 도시로에게가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책의 후반부는 두 사람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루이가 꼭 만나야 할 사람, 데루코가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데루코가 루이의 딸 후유코를 찾기 시작한 건 3년 전 루이의 첫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였다. 루이는 그의 장례식에는 당연히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장례식에 참석했다가는 딸 후유코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 신문의 부고란에 상수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아마 재혼한 아내일 테고 후유코는 그 사람을 친모로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루이는 그렇게 말했다. 장례식에 가지 않겠다고 루이가 결정한 이상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기분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결국 얽매여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데루코는 생각했다. 자기 쪽에서 먼저 후유코를 만나러 가지는 않겠다고 루이가 결심했다면 우연을 준비하면 된다. 데루코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것이 3년 전부터 갖게 된 데루코의 인생 테마 중 하나였다. 우선은 우연히 손녀를 만난다. 그러다 보면 분명 마음이 풀려서 언젠가 딸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다시는 만나지 않은 채 인생을 끝내다니 그건 너무 슬픈 일이다. 이후에 루이는 조제 가게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를 통해 딸 후유코를 우연히 듯 만나게 됩니다. 자신과 닮은 딸이 가족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루이와 데루코는 묵었던 별장을 말끔히 청소하고 원래의 별장 주인에게 사과의 편지와 얼마간의 돈을 남겨둔 뒤 별장을 떠납니다. 별장을 떠나면서 두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랄까, 우리의 인생은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며 서로 웃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음 목적지를 향해 떠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일흔이 되는 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깨닫고 찾아갑니다. 데루코와 루이는 델마와 루이스를 오마주한 제목이지만 이 책은 알콩달콩한 두 노인의 행복 찾기에 가깝습니다. 만나지 못했던 딸을 만나게 되고 오래전 짝사랑했던 첫사랑의 남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녀들보다 15살이나 많았던 첫사랑은 이미 죽은 지 오래였지만 그 사람의 손녀뻘 되는 소녀를 알게 되고 그 소녀의 첫사랑을 지켜주기 위해 두 사람은 또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눈이 많이 쌓인 설국의 별장에 두 할머니가 눈을 치우는 장면, 또 낑낑대고 사이좋게 장작을 나르는 장면, 카모메 식당처럼 데루코가 정성 들여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음식이 맛있다고 루이가 진심으로 감사해하는 장면, 그리고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진 바닷가를 백발의 두 노인이 다정하게 걷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책은 영화 델마와 루이스처럼 비장한 결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녀들의 탈출 뒤에 찾아온 아기자기한 일상과 행복 찾기가 중심입니다. 악당은 없고 선한 이웃들이 함께하는 순한 맛의 데루코와 루이입니다. 이른에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삶에 대한 용기와 따뜻한 위로가 담긴 책인 듯 합니다. 오늘은 소설 데루코와 루이와 함께 했습니다. 소중한 시간 책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